안녕하세요. 빅로컬 빅펄스의 박한우 교수입니다. 2021년 제가 신년 인터뷰에서 2021년 신년 인터뷰에서 저한테 키워드를 물어서 제가 레트로의 부활과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레트로의 부활과 배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쩌면 비트코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4천만 원을 이제 넘어서면서 전 세계가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예전에 썼는 칼럼들을 다시 한번 좀 뒤적거려서 그 칼럼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저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자 싶습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비트코인이 900%까지 단기간에 상승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은 지금은 그 돈의 단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욱더 전 세계가 시끄럽고 들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하나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처음에 만들었던 개발자, 그렇죠? 의 생각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금융기관들, 다시 말해가지고 대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 대자본과 그 다음에 국가가 금융을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좀 해방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만든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처음에 개발한, 그렇죠? 사람이 처음에 나왔던 그런 소위 여기서 우리가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첫 번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이 금융에 대한 경고를 했었죠. 금융에 대한 경고. 그런데 지금 이 가격 폭등의 이면에는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 흔히 현재 주식 시장을 동학개미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지금의 비트코인은 동학개미라고 얘기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금융기관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하고는 완전히 그런 다른 세상이 되었죠. 2017년도, 18년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이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개발했던, 그렇죠, 사토시가 지금의 이 현상을 본다면 아마도 크게 실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보안상에서는 정말로 어떤 누구도 해킹할 수 없는 그러한 100%에 가까운 기술일지라도 사토시가 꿈꾸었던 이상과 사토시가, 그렇죠, 정말로 이룩하려고 했던 가치관과 그 다음에 세상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비트코인을 개발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박한우 교수 비트코인이라고 치니까 2017년도 12월 12일 날 매일신문하고 인터뷰한 게 나오죠. 자, 이때 2017년 12월 12일 이때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하며 비트코인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죠, 큰 돈을 벌고 그 다음에 20대, 30대들이 비트코인으로부터 큰 수익을 창출해서 또 그 반대 이면에서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서 아주 그렇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담한 일도 있었고요. 자살을 했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2017년도 12월 달에 긴급해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규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정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가장 먼저 처음으로 입장을 펼쳤던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 이후에 전자신문에 비트코인과 앵그리 2040이라는 칼럼을 썼는데요.
이 칼럼에서는 전자신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해외의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데이터의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어떠한 계층들에서 주로 구매를 하고 있고 누가 투자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리터러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점을 봐야 되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계층이 2040 그런데 앞에 앵글이라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한국 사회의 2040 세대가 그 당시에 우리가 금수저, 그렇죠? 흑수저, 그런 세대 간의 어떤 불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 간의 불평등에 대한 목소리들을 어떻게 하면 앵그리 2040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했었고요. 또 이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것은 아주 정말 인상 깊은 토론회였는데 지면대담을 했습니다. 당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제가 강화문에 있는 동아일보 사옥에서 지면대담을 봤는데요. 이 김소영 교수는 전통적인 경제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은 버블이다. 그렇죠? 버블이면 언젠가는 터진다. 주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을 보았고요.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커다란 기술과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 체계의 등장이다 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 비트코인에 하는 소위 얘기하는 코인 매니아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묘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평행선에 달리면서 토론이 거의 되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두 명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정말 하고 있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정말 힘든 그런 토론이 되었죠. 그 이후에 영남일보에서 4차 산업혁명을 묻다 해서 2018년도 1월 신년 특집호에서 저를 전면으로 인터뷰를 다루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비트코인 어떤 게 본다면 22세기의 기술인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으로 21세기에 등장을 해서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하게 오히려 바라봐야 되지 않을 것인가 라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한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을 개발했는 그죠? 친구가 1990년대생인데 1990년대생이 만든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눈높이에서 그 기술을 봐야 된다. 또한 기술과 함께 금융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애초에 시작한 사토시가 어떻게 대기업이 아니라 대자본의 금융기관,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했던 독립된 그런 금융을 꿈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던 것의 어떤 애초에 어떤 원리를 좀 우리가 한 번쯤은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냐. 동아일보에 제가 내 생각은 가상통화 신성장으로 속력으로 삼아야 된다. 이 얘기에서는 이 얘기였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러한 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채굴 산업, 그 다음에 전자지갑 산업, 그 다음에 결제 산업,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채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결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저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4개의 산업군으로 이것은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 4개의 산업군은 당장은 이것이 마치 사행산업처럼 보일 수 있지라도 이 4개의 산업은 결국 4차 산업혁명하고 직결이 된다라는 그런 산업적인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4천만 원까지 되면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의 총 시총을 어떻게 대기업과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2018년도 2월 달에 칼럼이었고요. 경제와 세상 여기에서도 비트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비트코인은 일단 인터넷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도입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른 의사소통 없이 인터넷 맛을 이용해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이미 시장 기능을 하고 있다. 이 기고문 리플노믹스와 2040 세대의 비애라고 하는 이 기고문은 소위 코인판이라고 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코인판이라고 해서 이러한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게시판에서 이 기고문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기고문을 보고 많이 울었다고 하는 그런 댓글도 있었고요. 그래서 리플노믹스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이 리플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더리움하고도 많이 다르고요. 하지만은 이제 블록체인에 기반을 했는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가상화폐 하나이고 리플에 대한 인기는 사실 일본에서도 상당히 높았고요. 최근에서는 리플이 또 900원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또 추락하면서 이 다시 리플노믹스와 2040 세대의 피해가 또 일어나기도 했고요. 노컨 뉴스에서는 블록체인의 미래와 신산업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때 우리 사실은 한국에서 제가 아는 한 이 비트코인의 선구자, 이 비트코인을 가장 먼저 예측하고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분은 바로 이 오태민 선생님, 그렇죠? 오태민 선생님 비트코인은 강했다라는 책을 썼고요. 이 오태민 선생님이야말로 정말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다. 하지만 이 오태민 선생님의 주장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연결시키지 마라. 비트코인은 금융이고 블록체인은 기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금융의 문제, 다시 말해서 애초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얘기했듯이 금융으로부터의 어떤 독립, 그렇죠. 국가로부터의 어떤 독립을 꿈꾸고 블록체인은 그 비트코인이 촉발시키는 기술이니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섞지 마라 이런 말씀을 자주 이제 하시는데요. 이 오태민 선생님이야말로 정말로 제가 그러니까 진작에 2018년도 4월 달에 뵀는데 제가 그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조하는 만큼 충분히 내가 이해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제가 가지는 입장하고 오태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또 다르기 때문에 수도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한국 가총 국립대우과학관에서 블록체인 저는 이제 이렇게 블록체인과 관계해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제가 또 대구 블록체인 워킹그룹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투기 도박꾼 가상화폐 내상을 바꿔준 선택. 자, 이것을 보면 이 당시 17년도 연말부터 18년도 연초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동학개미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그러나 지금 현재 2020년도, 2019년도 말부터 2020년도는 기관 투자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애초의 이념과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애초의 이상과 비트코인의 가치관과 배치되는 것이죠. 이 배치되는 것이라면 지금 아직도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개발했는 사토시 나카모토, 그 다음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했던 미국분 그렇죠? 도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누가 개발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나 만약에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다면 현재 작금의 이런 비트코인의 어떤 그 투자가 결국은 금융자본에 의해서 주도된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비트코인의 어떤 프로토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그렇다면 우리가 Occupy Wall Street이라고 하는 Occupy Wall Street 해서 미국 월가의 금융자본,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의 어떤 부작용,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역기능을 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세계적인 시위였죠. Occupy Wall Street, 월가를 점령하라. 그러한 것이 또다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이러한 대금융자본에 예속된다면 그렇게 되겠죠. 이어서 TBC 대구방송에서 가상화폐 거품인가 혁신인가에서 2018년도 했고요.
그래서 또한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또 이야기들은 이제 한국 경제에도 이렇게 났었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구 경북과 관계해서 우리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채굴 산업, 거래 산업, 결제 산업, 지갑 산업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거니까 결국은 이런 경제 자유구역 내에 이러한 그 산업에 그렇죠. 결제 산업, 그다음에 거래 산업, 지갑 산업, 채굴 산업의 어떤 경제 자유구역을 만들면 이 국적 없는 화폐, 이 국적 없는 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특히 미국발의 금융 기업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가장 주된 행위자이시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의 어떤 것을 본다면 정말 초창기 어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념과 사상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사실은 비트코인을 지금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꼭 제가 알고 있는 뭐 교수님 한 분도 이런 말씀을 하되 비트코인에 대한 가능성과 잠재성과 모든 걸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다. 그래서 한 300만 원 선에서 사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스텝이 꼬여서 아직 구매를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지금 오늘 살펴본 칼럼에서는 안 나왔는데 제가 중앙일보에 썼는 칼럼에서는 제가 어떤 또 주장을 했었냐면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은 애초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알고리즘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알고리즘 과세라고 한다는 것은 애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을 위해서 들고 있는 그 전기세에 맞춰 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알고리즘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생성되는 그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을 우리가 그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또 알고리즘 프라이싱 같은 말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죠. 당시 중앙일보에 썼는 칼럼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이슈들을 보면서 현재 비트코인과 이런 블록체인이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는 정말 찾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제 그 공부도 할 겸 해서 이 비트코인과 관계된 제 칼럼들과 인터뷰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이 비트코인의 부활과 배신이다. 왜냐하면 부활을 해서 정말로 반가웠긴 하는데 그 부활에 그러니까 가설들, 부활의 그 그렇죠 수확물들이 비트코인이 애초에 얘기했던 전 그 ordinary people 그런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돌아가냐? 바로 대금융 자본한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이해가 좀 되고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정립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앞으로 어떤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조금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빅로컬 빅펄스의 박한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